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중입니다. 드디어 2019년이 마무리되고요. 2020년 시작점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동산 투자에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부동산 다 좋은 거는 아시죠? 투자처로서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이 다른 상품들보다 여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가, 얼마만큼 더 메리트가 있고 내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더 큰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매해마다 발표가 되고요. 이게 누적이 된 지표, KB 국민은행에서 이 자료를 좀 공개를 했어요. 200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올해 거는 아직 추산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다른 수익처보다 부동산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20년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평균 전국입니다. 서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평균 20년 동안 46%가 상승을 했습니다. 해마다 2.3% 정도는 꾸준하게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20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자, 이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300% 이상 올랐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요. 이게 전국 평균, 이게 강남 평균입니다. 이게 강북입니다. 파란색은. 이 세 개의 이 서울 시내 그리고 강남, 강북의 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이 무려 강남은 놀라지 마십시오. 300% 이상의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2015년 1월 기준으로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거의 300%가 20년 전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작점은 2001년인데 20년 만에 300%가 올라갔다는 얘기.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06년 초에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가격을 제가 봤습니다. 6억 8천에 거래됐어요. 근데 현재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시세를 보니까 2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서울 지금 평균 중위 가격보다도 못하게 거래가 됐던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지난달 20억 5천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강남만 올랐느냐? 아닙니다. 강남만큼 강북도 애초에 매가가 낮았을 뿐이지 상승률은 250% 이상 2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서울 안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두절미하고 15년, 20년을 내가 서울 시내에 어떤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250%, 300% 서울, 강남, 강북 나눠서 상승을 이미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망설이시죠. 왜? 앞으로 안 좋아질까 봐. 혹은 오르지 않을까 봐.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오르지 않을까 봐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무섭다고 한 걸 저희가 한번 해소를 한번 해드릴게요. 딱 2번 오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락한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최근 20년을 봤을 때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 시기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6년 말에 IMF가 옵니다. IMF가 와서 나라가 거의 부도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물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한번 왔었어요. 해외에서 IMF라는 곳에서 구제금융 위기를 받고 위기를 저희가 이제 타파하려고 IMF를 끌어들여서 우선은 경제 내수부터 다지고 활성화를 시키기까지 총 복구 기간이 한 5년, 6년 이상은 걸렸습니다. 그때 한번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침체기에 빠졌었죠. 두 번째,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해서
해외 주식 시장이 완전 반토막 났고 부동산 시장도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이슈였어요. 전국의 어떤 상품들도 돈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돈이 돌지 않고 현물 가치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었겠죠. 부동산도 당연히 큰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이기 신도시 활성화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라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재주가 없는 거죠. 역풍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를 특히나 회복할 때까지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시점을 제외하고 부동산이 단언컨대 한 번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던 시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투자처로서 우리가 고민을 과연 해봐야 되느냐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뤄낼 수 있는 지금 향후 뭐 3년 동안 내려갈 거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10년 이상 가치를 따져서 내가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서울 안쪽에 있는 서울 권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잠재적인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교 상품이라고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금, 우리가 보통 돈이 현금이 있다. 그럼 뭐 금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에다 맡길 수도 있고 다른 뭐 주식이라든가 파생 상품에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한번 둘러본 게 은행입니다. 가장 안전하죠. 내 돈을 적어도 마이너스를 보지는 않으니까요. 원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은행 상품이 어떨까? 부동산에 비교해서 부동산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둘러볼까요? 자, IMF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6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이때는 대출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겨도 돈이 안 되고 돈을 빌려도 적은 이자로 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보다 부동산 쪽으로 대출을 얻어서라도 옮겨 탈 만한 이런 시장의 변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금리는 꾸준하게 이거 경기랑도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세계 경제 뭐 우리나라가 뭐 단일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해외 시장도 고려를 해서 이런 예금 금리라든가 이 국고채 금리라든가 모든 게 결정이 될 텐데 꾸준하게 금리는 하방 강직성을 보입니다. 현재는 1.25%의 국고 금리가 지금 확정이 돼 있죠. 가장 안 좋은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거쳐서 3%대의 벽이 깨져서 2% 미만의 금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현재 기준금리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25% 뭐 상상할 수 없는 금리가 지금 접어든 거고요. 내년에는 심지어 이 1.25%라는 금리의 벽도 깨질 거다. 1% 미만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책정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은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은 넘쳐나게 되는데 이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이 은행 쪽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이렇게 싼 금리, 대출 금리부터 시작해서 싼 금리로 풀리는 돈이 과연 어떤 투자처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물가도 당연히 오르죠. 매년마다. 저는 이것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2019년에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 2019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을 기록한 지가 저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무려 0.4%에 그쳤습니다. 경제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고 파는 사람이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이 물가 상승률이 0.4%라는 거는 내가 돈을 한 10억을 갖고 있는데 이 10억의 가치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하는 것도 이 물가 상승률 연동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0억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10억이냐, 10년 뒤에 8억이냐, 그게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될 텐데 사상 유례 없는 굉장히 낮은 물가 상승률 올해 한 해 동안 기록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내 자산의 가치, 물가 상승률과 변동하는 따라서 변동해야 되는 내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현금보다 그러니까 더 투자처를 찾아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투자처를 찾아서 당연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부동산은 뭘까 대체?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거, 왜 사고 싶어하는지도 따져봐야겠지만 왜 부동산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부동산이 대체 뭐길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가장 간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동산은 땅이 아닙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생물은 내가 이 자리에 꼭 가지 않겠다. 저 땅은 아무도 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땅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갈 수 없는 땅이 되든 가기 싫은 땅이 되든. 그러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땅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 책정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땅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필요로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부동산이 내가 이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 땅이 전망이 좋고 뭐가 좋고 맛집이 있고 해서 이 땅에 같이 서 있고 싶다. 그러면 두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옆집에 갔더니 한 10사람이 그 위치가 좋아서 10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땅의 가치는 10사람이 좋아하는 땅이 더 비싸겠죠. 두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땅은 더 싸겠고요. 분명 이제 집중도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사람이 이 부동산을, 이 땅을 필요로 하기에 이 가치가 변화를 하고 가치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가? 이거는 사람이 인간의 전반적인 삶이죠. 내가 일어나서 처음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부터 내가 잘 때까지 내가 어느 땅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땅이 나한테 필요했길래 내가 어디를 생활권을 잡고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삶과 연속되는 것, 연관되는 것이 내 부동산의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하고 하락하는가 이거를 이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필요한 땅이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삶과 연계됐을 때 나한테 필요한 땅은 대체 어디인가?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은 출근하기 싫어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을 해야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건 결국에 그게 제품이 됐던 아이디어가 됐건 뭐건 간에 뭔가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일거리,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일자리로서 그 일자리가 만약에 어떤 땅 위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매일마다 이동을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고 어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생산 활동, 그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 입지로서의 그 가치가 결국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동산 가치로서의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땅 위에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벌었으면 써야 되죠.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어떤 점포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상가, 문화시설. 내가 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식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뭐 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비가 실질적으로 촉진되는 땅, 그런 땅도 당연히 우리 삶과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돈 벌고 돈 썼으면 쉬어야겠죠. 주택으로서의 땅.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우신 부분 중에 하나죠. 아파트 갖고 싶죠. 빌라. 돈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내 직장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직장까지 내가 주거지에서 얼마만큼 편리한가.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이 만약에 내가 주거지 어떤 집으로서의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직장까지의 교통편이 얼마나 편리한가 첫 번째 따져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직장까지도 이동이 편리해야 되지만 내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소비를 하러 가는데 그 소비하는 패턴이라는 게 남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소비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 소비 패턴까지 이동 가능한 거대 상권과의 교통이 또 얼마큼 편리한가. 이게 집의 이제 두 번째 가치가 되겠죠. 세 번째는 좀 앞서 말씀드렸던 음마 아파트를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까지 이건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 학원, 자녀들이 미래 가치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까지의 교통이 얼마나 또 편리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가. 주택의 가치라는 게 별게 없죠.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스타일인가. 뭐 한강 뷰가 될 수도 있고 집의 구조 자체가 뭐 넓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역세권의 위치에 있어서 뭐 출퇴근이 빠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리한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교통 편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집이라는 가치는 교통 편의로 인해서 출퇴근을 하던 소비를 하던 학원가를 보내던 시간이 절약되게 하는 게 우선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서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 워라밸이 충족될 만한 위치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비가 돼 있는지 그거를 따져보시는 게 우선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투자처는 무엇인가? 똑같은 얘기죠. 커다란 규모의 업무 지구, 일할 수 있는 업무 지구와 접근성이 좋을수록 좋은 투자처다. 접근성이라는 얘기 나왔죠. 두 번째, 상업지구, 이슈가 되는 큰 상업지구와 접근성이 좋을수록 좋은 투자처다. 이것도 접근성입니다. 세 번째, 업무지구랑 상업지구와의 접근성에 대한 장점이 약간 떨어진다면, 이건 입지적인 부분에서 불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역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례와 연결시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강 뷰라든가 남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학원가, 뭐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만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업무 시설이 생기든가, 지금 만약에 구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새로운 상업 시설이 주변에 또 생길 여지가 있든가, 앞으로 어디 들어온대, 뭐가 생긴대 하는 부분이 있든가, 이슈가 되든가.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인프라가 생기는 곳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근처에 학원가가 크게 밀집이 된다더라, 아니면 뭐 이 지역에 어떤 큰 뭐 놀이동산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생기는 곳에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하면 부동산은 사람이 몰려드는 쪽에 당연히 이득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패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안쪽은 항상 몰려드는 지역 중에 하나고 상승률은 20년간 250%, 300%를 유지를 하는데 그 안쪽에 또 다른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 그런 입지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유의할 실점이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난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하면은 소액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뉴스, 규제를 할 거다. 그러면 심리전에서 미리 지고 들어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휘둘리면은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든 단기적인 투자를 하든 큰 메리트 보시기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세 번째는 투자 금액 위에 있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나 돈 없는데 이걸 따질 게 아니라 2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얻어갈 수 있는지,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 얻어갈 수 있는지 수익률부터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수익률이거든요. 부동산 투자 항상 이거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당장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20년 동안 통계 보여드렸습니다.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부동산은 평생을 가져가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가져갈수록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장단기 투자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장단기 투자처를 꼭 잘 찾으셔서 좋은 성공 투자, 또 내년에 2020년이 이제 앞으로 왔는데 내년에는 모두가 좀 행복한 부동산 투자 계획을 하시고 신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